디지털 엔터프라이즈의 가장 큰 등장 배경 자체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세 가지의 원인으로서 발생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디지털 엔터프라이즈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디지털 기술 자체를 생존을 위한 그런 기술로 보고 자기 회사의 DNA에 아예 저 디지털 기술을 접목시키려는 게 가장 큰 의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수용되게 되는가 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01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아날로그적 테크놀로지가 줄 수 있는 그런 효과성과 디지털이 줄 수 있는 효과성을 비교했을 때 201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저 커브, 효과성의 커브가 급격히 바뀌었고요. 저 바뀐 포인트를 골든 크로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돌이보시면 2015년도를 전후로 해서 많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많은 기술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저희가 가트너, 제가 앞에서 근무했던 딜로이트, 엑센처, 에이티커니 같은 글로벌한 컨설팅 회사가 내놓은 기술들을 다 교집합을 시켜봤더니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여기 보시는 8가지 키 테크놀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느 조사기관, 어느 컨설팅을 막론하고 저들께는 공통으로 꼽더라는 거죠. 우선은 이쪽에 보시는 것 같이 잘 보이시나요? 제가 옆에서 잘 안 보이는데 첫 번째 기술이 이런 것들은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것들은 너무나 많이 생겼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VR과 AR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VR과 AR을 다 섞은 믹스드 리얼리티에서 XR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예컨대 글래스를 쓰고 우리 공장에 사용되고 있는 이 공급 파이프라인이 어디에 어느 게 흘러가고 있고 언제 예지 보존했는지 또는 언제 유지 보수 일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단순히 글래스에 보여주는 그런 시대를 지나서 실제로 사용자가 버추얼한 환경 안에서 저런 AR 글래스에 있는 효과들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XR 시대가 와서 실제로 저희 고객들은 저거 사용하려고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설명드린 이 디지털 트윈인데 이 디지털 트윈에 좀 이따가 저희도 고민을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저 디지털 트윈의 레벨 오브 디테일입니다. 키네틱 레벨까지 내려가서 그 공장에 있는 나사 하나하나까지 다 시뮬레이터 옮겨서 표현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앱스트랙션을 시켜서 쉽게 운영과 유지 보수하고 그 안에 시뮬레이터 파라미터를 집어넣어서 바꿀 수 있게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이 IT와 OT의 컨버전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그 디지털 기술에서 나오는 것들은 IT 기술들이 많습니다. 제가 좀 이따서 이쪽에서 말씀드릴 IoT, AI, 모바일, 빅데이터, 클라우드 다 IT 기술들이죠. 그런데 이런 IT 기술들이 실제로 제조하는 현장에 있어서 오퍼레이션 되는 과정 중에는 그 오퍼레이션 하는 과정 중에 많은 퍼실리티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가장 많은 의뢰를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노선입니다. 어느 회사, 어느 공장에 다 모터가 있으시죠? 목적이 다 다르긴 하지만 근데 그 모터가 일정한 시간이 되면 특정한 조건에서 과부하가 생기기도 하고요. 부하 없이 빠른 속도로 돌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모터가 도대체 언제쯤 장애가 발생할 건지 안 할 건지 언제쯤 내가 징후를 알고 조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알기 힘들죠.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 IoT 센서를 붙여서 예측한다든가 이런 그 IT 기술이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와 섞여서 돌아가는 게 IT, OT 컨버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많은 제조 현장에서 이제 과거에는 IT에만 집중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IT, OT를 같이 섞어서 볼 수 있는 저 IT, OT 컨버전스로 보시려는 성향들이 아주 강하다는 거죠. 그 다음 중요한 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이 ICBMA 이 5개의 약어로 대표되는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AI로 요약될 수 있는 저 디지털 기술의 도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쯤 여러분 회사에 돌아가셔서 우리 공장에 발생한 일을 알아내기 위해서 회사에 들어가서 내 데스크에 내가 어사인데 나의 데스크에 가서 내가 아이디 패스워드 치고
나만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엄청난 비효율일 겁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하시죠? 그냥 이상상이 생기면 내 모바일 단말기에 진동이 오거나 그래서 알람을 끄고 그 알람을 눌러보면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그런 것들이 대부분 모바일 테크놀로지인데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이것들이 테크놀로지 자체로서는 그다지 큰 임팩트를 주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임팩트로 와주려면 그걸 사용하는 사용자의 유저 익스피리언스 안에 저 기술이 녹아서 예컨대 AI를 썼을 때 그 AI 사용한 기술이 사용자가 작업하는 공정, 절차 안에 녹아져서 자연스럽게 들어가줘야지 기술은 따로 있고 공정이 따로 있고 테크놀로지 사용하는 익스피리언스 따로 있으면 이게 혼합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제조 현장에서 많은 현장 작업자들부터 거부를 당하기 십상이라는 거죠. 그 다음 코봇인데요. 앞에 장에서 이제 데이터 로봇도 보여주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코봇은 사람과 기계가 협업하는 협업적 로봇입니다. 대부분 코봇이 사용되는 지금의 사례는 완력이 필요한 부분 공정에 있어서 코봇을 많이 적용하려고 하시는데요. 저희가 해서 하는 거는 이제 조금 더 복잡한 영역에 있어서 아주 프레사이즈한 공정이 필요한 부분에서 저 코봇이 사용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동차를 비롯한 많은 공정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완력이 아닌 사람이 할 수 있는 정밀도 레벨의 그런 공정에서 코봇 사용하는 것에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스몰 배치인데 스몰 배치 믹스드 매니팩처링입니다. 큰 트렌드가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자동차가 됐건 양복이 됐건 대량 생산된 물건을 사용하시더라도 나에게 맞춤이 되어 있는 개인화되어 있는 것을 구매하시려고 하시죠. 이걸 조금 더 마케팅용으로 이제 비스포크라고 부르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동차를 사실 여태까지는 그냥 트림 레벨로만 구분하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그 트림에 사용자가 어떤 경험을 더 하고 싶은가를 얹어서 이제 개인 베이스의 오더를 집어넣고 그 공정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대규모 배치를 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소규모 배치를 처리하고 그걸 여러 공정과 제품을 섞어서 하려는 그런 제조에 보시는 말씀같이 믹스드 매니팩처링이 필요한 시점이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이게 다 이제 사이버 시스템으로 디지털 트윈 저기 써있는 것처럼 디지털 트윈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우리 회사의 공정, 레시피 이게 다 시스템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클라우드로 지금 다 올라가는 게 대세인데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는 우리 회사의 레시피 또는 프로세스 또는 시험 성적서가 공개된다고 하면 엄청난 리스트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디지털로 되어 있는 이런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되는 것만큼이나 같은 속도로 눈여겨봐야 되는 게 저 세큐리티인데 저 사실은 한국에서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만큼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그거에 상응하는 만큼 저 세큐리티 보고하신 거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라이제이션은 다 누구나 신경 쓰고 계시는데 그 디지털이 몰골 뒤에 보안에 있어서의 이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런 것도 다 결국은 사용자 경험하고 녹아져야 되는데 사용자 경험에 있어서 얼마나 보안을 잘 지키는가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들이 좀 간과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이제 급격한 디지털 기술 도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뒷장을 보고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중심의 의사결정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을 보시면 이 세 가지 요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데이터의 품질이 갖춰줘야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의사결정에 필요한 절대 필요 수량의 데이터 양이 있습니다. 예컨대 샘플 데이터 수를 너무 작게 잡으면 그게 전체를 대표하는지 대표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필요한 데이터의 수량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데 내가 확보한 양질의 데이터가 서로 커넥티티가 되어 있어야 그 안에 데이터 세멘틱을 분석을 해서 유의미한 어떤 유추나 인공지능을 돌리는 모델을 돌리는 이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애초에 이 데이터를 뽑아내는 그 베이스부터 통합성이 요구되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 썼습니다만은 기존에는 이게 빅데이터, 그 데이터를 많이 모아놓은 그 바디, 풀,
중심으로 흘러가 있었어요. 근데 한계가 뭐가 있냐면 빅데이터의 데이터는 모아놓을 수가 있는데 거긴 다 정형 데이터들만 집어넣는 거죠. 미리 디파인된 스키마, 그 데이터 아키텍처에 맞는 데이터만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제조 설비나 이런 데서는 최근에 그런 IoT 센서 같은 거 붙이면서 비정형 데이터도 엄청나게 많이 발생합니다. 그걸 다 기존에 있던 릴레이셔널 DB에 미리 스키마 정의해서 다 볼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나온 개념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 레이크라는 개념이고요. 이 데이터 레이크는 이런 시스템으로부터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데이터 레이크에 부어주고 이 레이크 안에서 쌓여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작업을 통해서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이 데이터 중심의 의사결정의 요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제가 약을 넣었는데요. 기존의 MES, ERP, PLM, SCM 이런 엔터프라이즈 레벨의 시스템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매크로 데이터라고 한다면요. 반대로 설비 또는 거기는 센서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마이크로 데이터라고 합니다. 현재 이 데이터 레이크는 매크로 데이터와 마이크로 데이터를 다 집어넣고 복합 대사를 하자는 게 가장 큰 요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 데이터 레이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데이터 레이크 솔루션 회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솔루션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 내놓은 거는 적어도 공통적으로 우리 가져야 되는 기능, 아키텍처에 대해서 요걸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 레이크도 역시 그 데이터를 저장해 놓고 서비스하는 과정에 퍼실리테이션 할 수 있는 그 기능이 필요한데 그거는 지금과 같이 그 하드과 같은 빅데이터 플랫폼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다만 다른 게 이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모아놓는 데이터베이스의 그 DB가 전통적인 RDB, 엔터프라이즈 레벨에 쓸 수 있는 RDB뿐만 아니고 솔루션으로 말하면 몽고DB 같은 NoSQL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DB들도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단부에 보시면 이 데이터 레이크의 레이어가 크게 3개의 레이어가 있는데요. 맨 위에 있는 거는 사용자에게 이 데이터 안이 어떤 게 들어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 인사이트를 보여줄 수 있는 유저 인터페이스 레이어가 있고요. 두 번째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데이터를 퍼실리테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빅 하드 같은 플랫폼이 들어가 있는 데이터 레이어고요. 맨 마지막이 다양한 데이터 소스원들이 있고 그 소스원을 연결해주는 커넥터 레이어 이렇게 3개째 되어 있는데 이 하단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소스는 굉장히 다양한 소스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빅데이터 프로젝트도 딜로이트와 IBM이 쓰면서 많이 해봤는데 활용하기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저 SNS입니다. 그러니까 SNS를 활용해야 된다는 방향성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그 SNS에서 어떤 유의미한 컨텍스트를 찾아서 그게 우리 회사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를 시스템화하고 거버넌스 체계 만드는 건 무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레이크에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SNS 같은 커넥터도 있어서 예를 들어서 반도체 벤더라고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다음 경기에서 반도체 우리가 어느 밴드의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의사결정 같은 것들을 저 SNS에서 캡처링 같은 것도 한 시도들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다양한 데이터 소스원으로부터 이 커넥터를 통해서 데이터 플랫폼을 올려주고 그게 최상위에 있는 사용자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저렇게 플랫폼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저 데이터를 사용하는 제조 현장에 계시는 분들, 의사결정을 내리시는 분들 또는 테크놀로지 기술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하는 업무의 프로세스 안에 녹여져 있어서 유저의 익스피리언스 안에 녹아져 있어야 저런 시스템을 사용하지 그렇지 않으면 시스템 따로 사용자가 하는 작업 따로다 보니 많은 돈을 들여서 저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저게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불편해요. 결국은 사용되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이런 플랫폼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저 플랫폼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오래오래 사용해서 원익 크로스를 하려면 에코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여기 지금 데이터 플랫폼이 이렇게 있는데요. 저 플랫폼 안에 에코시스템이 되려면 플랫폼 안에 데이터를 넣어줘서 저걸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꺼내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넣는 사람과 꺼내간 사람이 뭔가 베네핏 서로 주고받아야 데이터를 넣어주고 꺼내가자 하지, 그렇지 않으면 플랫폼을 만드는 건 일회성으로 끝나고 그 뒤에 플랫폼은 점점점 죽어갈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2년, 3년 지나가면 저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제가 이런 세미나를 할 때마다 늘 강조하는 게 플랫폼 자체를 만드는 데 포커스 하시기보다는 그게 우리 회사에 제품 만드는 과정에 어떻게 혁신을 해야 되는지, 우리 회사의 디지털 비전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먼저 온라인 하시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늘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 다 녹여서 만드는 선구적인 그 플랫폼이 제가 지금 두 개라고 봤는데요. 하나는 GE의 프라딕스고 하나는 뒤에 보시는 지멘스의 마인드스페어 같은 제품입니다. 재밌는 거는 GE의 프라딕스는 아시겠지만 GE가 회사의 비전을 바꾸면서 전통적인 제조업이면서 한때는 금융업으로 진출을 해서 가전제품 사면 거기에 할부하는 그런 금융사로 잠깐 돌아있었죠. 그러다가 다시 비즈니스 폼을 바꿔서 지금 지금 보시는 프라딕스라고 하는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저거를 회사에 한 사업으로 만들었다가 중요성을 알고 이제 별도로 떼어서 별도의 회사를 만들 정도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 어떻게 보면 저런 플랫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할 수가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뒤에 있는 그 지멘스의 마인드스피어는 재밌는 게 사실 저희가 하려는 것도 저런 건데 앱스토어를 운영을 합니다. 밑에 런타임을 돌릴 수 있는 플랫폼을 갖춰 있고 그 위에 사용자가 필요한 앱을 넣어놓은 앱스토어가 있고 사용자는 저 앱스토어에 돈을 내고 필요할 때마다 쓰면 되는 그런 구독형으로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여태까지 했던 건 우리가 시스템을 인스톨해서 온프레미스 형태를 많이 사용했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클라우드로 다 올라가서 필요할 때마다 더 쓰고 사용할 만큼 돈을 내는 그 구독형으로 이 플랫폼이 다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 저희가 이제 이 디지털 트윈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과 한 가지 양해 보였거는 이게 월드와이드한 프론트 런너에 계신 고객사 하시고요. 공정 하나하나가 매우 민감한 워딩을 가지신 고객이어서 제가 이거를 붕어빵을 잠깐 바꾸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설명 드릴 거는 저희 솔루션을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뭘 고민하고 있는지를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과 같은 고민일 수도 있고요. 좀 뷰가 다른 고민일 수도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브랜드인데요. 일단 주식회사 디지털 트윈에서 만들고 계신 게 더블 사이드 붕어빵을 주력 제품으로 만들고 계신데 이 더블 사이드 붕어빵은 사실 저도 이렇게 이 신화를 만들면서 만들면 잘 팔릴 것 같다는 확신이 들게 됐어요. 사실은 제가 어제 PT 했는데 잠깐 보여줬는데 되게 맛있을 것 같다고 진짜 만들자고 하는 분도 정말 계셨습니다. 진짜로. 이 더블 사이드 붕어빵의 특징이 뭐냐면요. 가운데 치즈가 있고 치즈 위에 햄과 그 밑에 베이컨이 들어가 있는 두 개의 레이어로 들어가 있는 그런 붕어빵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사가 계절적 특수가 있는데요. 주로 겨울에는 이제 이 더블 사이드 붕어빵을 많이 파시고 여름에는 요 와플, 그다음에 환절기에 이 국화빵을 주력으로 팔고 계시는데 대형 유통사에서 캠페인 할 때마다 제품 생산 라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나는 겨울이어서 여태까지 더블 사이드 붕어빵을 열심히 만들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대형 유통사에서 우리가 지금 캠페인 할 거니까 캠페인에 니네 회사에서 국화빵을 20만 개만 이번 주 금요일까지 납품해다오, 이렇게 오더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게 와플과 붕어빵과 국화빵에 들어가는 요 베이스, 그러니까 믹스의 베이스가 다 다르겠죠. 그렇죠? 여기로부터 고객의 고민이 출발합니다. 저희가 하려던 거는
이 물류 최적화 관점에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해서 제공제고를 최소화하고 이 납기를 완수할 수 있는 폭대에 집중을 하고 디지털 트윈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하기 위해서 산업과학 측면에서는 국내의 탑인, 국내 유수 대학과 컨소시엄을 맺어서 지금 저 고객사와 저희와 대학과 그다음에 모 출연 연구기관이 같이 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유수의 대학을 자랑하고 싶은데 그 대학을 말씀드리는 순간 검색만 하면 과제 설명이 나올 것 같아서 이제 그거는 말씀 못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의 주요 공정이 지금 보시는 세 가지 공정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패티를 만드는 공정인데요. 이 패티가 아까 말씀드린 가운데 치즈가 이제 한 장이 들어가 있고요. 치즈 위에 합재로 햄, 조미, 이게 치즈에 잘 달라붙으라고 바인더가 섞여 있는 이 합재가 한 레이어가 있고요. 그 밑에 레이어에는 베이컨을 베이스로 해서 조미, 바인더가 들어가 있는 이 패티가 이 패티 만드는 공정입니다. 당연히 이 패티 만드는 공정에서는 여러 가지의 이런 파우더건 이런 것들을 다 섞는 믹싱 공정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믹싱된 거를 이 치즈판에 얹는 이 코팅 공정이 있고요. 그럼 이게 코팅이 됐기 때문에 좀 두꺼울 겁니다. 그거를 눌러주는 아베 공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여기 한 마리에 집어넣는데 사이즈가 제한되어 있을 테니까 저걸 일정한 규모로 커팅해주는 그런 공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조립을 하는데요. 짐작하시겠지만 보통 붕어빵을 조립한다고 하진 않겠죠. 네, 그래서 조립 공정이 있습니다. 이 조립 공정에서는 와인딩이라고 하는데 여기 안에 똘똘 김밥처럼 똘똘 말아서 넣기 위해서 이렇게 슬레이트 나온 거를 이렇게 많은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말고요. 그 다음에 이 틀에 넣어서 굽고요. 그 다음에 이 만들어진 이 붕어빵에 이제 홀 같은 게 있고 이게 일정하게 부풀어 올라야 되는데 부풀어 오지 않기 때문에 이 충전재를 넣어서 부피를 확보하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제가 쓰진 않았지만 하나 들어가 있는 게 건조 공정이 있습니다. 건조. 붕어빵이 나오면 바로 숙성을 들어갔기 때문에 일정한 습도와 이런 조건이 유지되도록 진공 건조하는 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숙성을 거치는데 이 숙성을 하면 여기 안에 합재로 들어가 있는 것들이 다 이제 작용을 해서 붕어빵의 맛이 나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건품을 하고 건품에서 문제가 없으면 출하 및 포장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제가 기도하는 거는 제 설명을 들으시고 저게 도대체 무슨 공장인지 모르시겠다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 고객한테 이게 알려지지 않는 걸 조건으로 세미나했기 때문에 자, 이때 저희가 현장에 계신 분들 VOC를 들어봤는데요. 아까 보신 바와 같이 공정이 총 3개 이렇게 패티, 조립, 숙성 공정이기 때문에 저 세 공정에 계신 분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VOC가 제가 좀 추약을 해봤는데 첫 번째가 붕어빵 공정이기 때문에 생산 비용에 있어서 반죽이 제일 큰 포션을 차지하고 생산 스케줄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제품이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붕어빵, 와플, 붕어빵 다 있기 때문에 자업 체인지에 따른 난이도가 공정별로 상이하더라 말씀했었고요. 그 다음에 반죽이 숙성을 거치긴 하는데 이게 무한정 숙성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정한 보관 기간이기 때문에 그 보관 기간 내에만 보관할 수가 있고 일정 기간 지나면 전략 폐기. 당연히 생산비가 엄청 차지할 수밖에 없겠죠. 붕어빵의 반죽이 최고일 텐데, 그렇죠? 제가 지금 반죽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걸 영어로 바꿔보면 어떤 인더스트리가 떠오르실 겁니다. 그 다음에 조립 공정인데요. 말씀드린 것 같이 유통업계에서 이 영업 계획에 따라서 조립 스케줄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이 재고들을 어떻게 써야 할지 또는 어떤 자재나 부자재들 갖고 와야 될지 이게 이 물류가 엄청 복잡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 같은 맥락인데요.
출하의 디맨드에 따라서 조립 스케줄의 변화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러다 보니 예측되는 문제 중 하나가 내가 붕어빵을 만들고 있다가 내일도 붕어빵을 만들면 이 물류 파이프 안에 있는 걸 비울 필요가 없겠죠. 근데 내일 아침부터 다음 출근한 첫 주부터 붕어빵이 아니고 이제 푸가빵을 만들어서 가정해 보시죠. 그러면 반죽통, 그 반죽통에서 이송하고 있는 파이프라인, 그걸 굽는 조립 틀 다 세척해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분명히 앞에 장에서 반죽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그게 공급되고 있는 라인을 다 클리닝 아웃 시켜야 되는 겁니다. 작업 체인지가 발생할 때마다 회사는 다 비용 로스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보관 기간을 많이 하면 좋겠는데 보관 기간을 많이 가질 수는 없는 게 제품의 품질을 결정짓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밖에 홀딩을 못한다는 게 영상이 있었고요. 숙성 공정은 좀 앞에서 패티 조립해서 숙성을 많이 시키면 좋겠는데 숙성시키는 이 공정 자체도 에이징 시켜야 되기 때문에 설비에 제한이 되어 있어서 생산 캐파에 제한이 있다. 그래서 무조건 다 받아놓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아마 생산 제품 다루고 인더스트리는 다르시겠지만 공장을 갖고 계시고 있고 공장에 프로세스를 하신다면 여기 나와 있는 거하고 거의 유사한 에고니는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보셨던 이런 VOC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고객의 에고니를 최소화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시스템 만들까 고민을 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4개의 키 퀘션을 도출했습니다. 이 4개가 첫 번째가 스케줄 변경이나 이상 상황에 대한 셋업 로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하는 게 첫 번째 퀘션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맨드 변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이상 상황에 미리 예측을 해서 그거의 스케줄 반영에 미리 반영할 수 있다고 한다면 셋업에 필요한 로스를 줄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앞에서 보시다시피 이게 공정이 3개가 있고 이 공정 3개 안에 이런 다양한 설비들이 있는데 이런 설비들에 있어서 연결하는 그 데이터 포맷이 되게 다양할 텐데 그것들을 어떻게 다 통합을 해서 이런 스케줄 변경 같은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을까 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MDM, MES, ES 같은 그런 엔터프라이즈 시스템, 즉 정형 데이터를 뽑아내주는 그런 시스템과 센서, 설비처럼 사용자가 그 데이터 스키마를 정의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이 데이터를 초데이터, 저희가 쓰는 용어는 초데이터라고 네이밍을 했는데 하나의 데이터가 아니고 데이터 군집이 있고 군집이 어떤 중요한 시멘트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저 초데이터에서 대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측면이었고요. 세 번째가 물류 운영 관점의 최적화 관점이었는데 이 물류 시스템에서 발생한 이상 현상을 탐지해서 재고를 최소화하고 그 안에 필요한 물류 운영을 최적화할 수 있는 논리, 그 논리를 사람이 지금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가지고 인사이트 뽑아내기는 어려울 테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대형의 초데이터로부터 뽑아낼 수 있는 인사이트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고요. 마지막 4번째가 도대체 우리가 하려는 이 디지털 트윈의 목적성이 뭐냐는 데에 제가 질문을 가졌습니다. 저 목적성에 따라서 수율에 관심이 있는 건지 품질에 관심이 있는 건지 아니면 설비 고도화인지 아니면 고객 만족도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인공지능을 돌려도 학습시켜야 할 영역과 테마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잡아놓은 그 디지털 트윈 시스템의 플랫폼이 아키텍처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앞에서 했던 키 퀘션들로부터 도출된 이 5개의 영역을 가지고 아키텍처를 만든 게 지금 보시는 이 그림입니다. 저희가 구축하고자 하는 시스템도 결국 이 아키텍처가 될 거고요. 여기에 플러스에서 뭐가 들어갈 거냐면 여기 있는 건 저희가 구축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플러스 들어갈 게 시뮬레이터입니다. 시뮬레이터는 저희가 구축하지 않고 지금 나와 있는 유수의 제품들을 가지고 같이 섞어서
좀 최적의 비용과 범위와 일정 가지고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2개년도로 지금 과제를 추진할 건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 5개의 과제들을 지금 영역별로 나누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건 저희 회사가 하고 어떤 건 연구기관이 하고 대학이 하고 어떤 건 연구기관이 하고 어떤 건 고객사에서 제공하고 해서 저희가 총 이 5개의 영역별로 앞에 점부터 설명드려요.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 플랫폼은 요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단부에 있는 거. 그 다음에 학습 모델,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이용한 이런 물류 최적화에 대한 탐지 기술이 될 거고요. 세 번째가 이런 물류 운영 최적화 기술, 와리프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저 와리프 시나리오 안에서 발생했을 때 어떻게 생산 스케줄에 반영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번째가 제공 최소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물류의 그 흐름을 최적화할 것이냐 하는 게 네 번째 과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과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디지털 트윈인데 이 디지털 트윈의 현재로서 저희의 목표는 저희가 자체에 구축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시뮬레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좀 제가 시간을 잘못 봐서 제가 18분쯤 넘었는데 다음 번 발표 하실 분한테 미리 사과 말씀드리고요. 질의사항이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 맨 앞에 이메일에서 놀았으니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세미나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넘어서 질문 못 받을 것 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